15번 두 제와 x제와 y제와 두 사람 a, b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a의 효용함수, b의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a는 x제 8단위와 y제 4단위를 가지고 있고 b는 x제 10단위와 y제 20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자발적 교환에 참여한다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교환에 수반되는 거래 비용은 없다. 수식과 에지오스 박스를 가지고 구해보겠습니다. 하나씩 보죠. 보기 1번 교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A와 B의 두 제화에 대한 한계 대체율은 동일하다. 한계 대체율은 한 개의 효용의 B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먼저 A의 한계 대체율을 보면 지금 효용함수가 선형 효용함수죠. 그래서 한계 대체율을 구할 때 분자에 들어가는 x제의 한계 효용은 효용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데 2가 나오고요. 그리고 y의 한계 효용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x제와 y제에 대한 한계 효용이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계 대체율을 구하면 2가 나오고요. 그 다음 B를 보면 B는 x제의 한계 효용은 이것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그러면 y제곱이 나오고요. 그리고 y제 한계 효용은 역시 얘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2xy가 나와서 서로 약분하면 2x분의 y가 나오고 여기에 초기 부존점인 x제 10단위와 y제 20단위를 대입을 하면 20분의 20이 돼서 1이 됩니다. 따라서 교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a와 b의 두 제와 x, y에 대한 한계 대체율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2번 교환에서 B에게 모든 협상력이 있다면 B는 A에게 X제 2단위를 주고 Y제 4단위를 받는다. 오른쪽에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에지오스 박스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왼쪽 아래가 A의 원점이고요. 오른쪽 위가 B의 원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A의 X제 소비량이 늘어나고 위로 갈수록 A의 Y제 소비량이 늘어나고 반대로 B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갈수록 X제 소비량이 늘어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Y제 소비량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부존점이 A는 X제 8단위와 Y제 4단위였고 B는 X제 10단위와 Y제 20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 부존점 2를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에지오스 박스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초기 부존된 x제와 y제의 각각의 합이죠. 그래서 가로 길이는 x제의 합인 8단위와 10단위를 합쳐서 18이 되고요. 세로의 길이는 4단위와 20단위를 합쳐서 2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 부존점을 지나는 a와 b의 무차별 곡선을 그리면 a는 선형 효용함수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기울기 -2를 가지는 무차별 곡선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b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이러한 무차별 곡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A 입장에서는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이 증가하고 B 입장에서는 역시 자신의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 초기 부존점에서 만약 B에게 모든 협상력이 있다면 그 경우에는 B는 A의 효용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자신의 효용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A의 무차별 곡선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자신의 무차별 곡선을 자신의 효용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점이 바로 이 분홍색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해가 아니라 코너해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B는 A에게 X제 2단위를 주고 Y제 4단위를 받는다. B는 처음에 X제 10단위를 가지고 있고 Y제 20단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점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A로부터 Y제를 4단위 받고 A에게 X제를 2단위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다음 3번 교환 후 A와 B의 한계 대체율은 모두 변한다.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계 대체율을 보면 X제와 Y제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A는 한계 대체율이 일정하죠. 그래서 3번은 틀린 보기고요. 한번 수식으로 보면 A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균형점에서 X제는 10단위, Y제는 0단위죠. 하지만 A의 한계 대체율은 보유하는 X제, Y제 양과 관계가 없이 항상 2로 일정하고요. 그런데 B는 원래 X제를 10개, Y제를 20개 가지고 있다가 X제를 8개, Y제를 24개를 갖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계 대체율을 구하면 2분의 3이 돼서 변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 4번 교환 후 A의 Y제에 대한 한계 효용은 증가한다.
A 같은 경우 yj에 대한 한계 효용은 효용함수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교환 전후에 한계 효용은 불변이 되겠습니다. 4번은 틀렸고요. 5번 교환 후 B의 xj에 대한 한계 효용은 감소한다. B의 xj에 대한 한계 효용은 효용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y제곱이 나왔었죠. 그런데 교환 전에는 20단위를 소비하다가 교환 후에는 24단위를 소비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이걸 대입하면 400에서 576으로 한계 효용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15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만약 교환해서 2번처럼 B에게 모든 협상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A에게 모든 협상력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B의 무차별 곡선은 유지된 상태에서 A의 무차별 곡선이 가장 효용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런 지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에도 보기 3번 같은 경우에 A 한계 대치율은 변하지 않고요. 4번 같은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yj에 대한 한계 효용은 1로 일정할 것이고요. 그 다음 교환 후 B의 xj에 대한 한계 효용 같은 경우에는 만나는 영역이 이쪽 영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B 입장에서는 yj 양이 초기 부존점보다는 항상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5번에서 살펴봤지만 x에 대한 한계 효용이 y의 제곱이기 때문에 y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x에 대한 한계 효용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올 것입니다. 16번 소비자 A, B, C, D가 라면 한 그릇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은 각각 10, 20, 30, 40이고 판매자 E, F, G, H가 라면 한 그릇에 대해 수용할 용의가 있는 가격은 각각 40, 30, 20, 15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각 소비자는 라면 한 그릇만 소비할 수 있고 각 판매자는 라면 한 그릇만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와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PQ 평면에 도시를 해봤습니다. 먼저 소비자 A, B, C, D를 보면 지불 용의가 있는 가격이 가장 높은 D부터 C, B, A로 낮아짐에 따라서 점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 판매자의 경우에는 수용할 용의가 있는 가격을 낮은 가격부터 높은 가격 순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점들이 수요 곡선이 되고 파란색 점들이 공급 곡선이 되겠습니다. 수요 곡선의 높이는 이 사회의 한계 편익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D 같은 경우에는 40, C는 30 이렇게 순서대로 써봤고요. 그 다음 판매자가 수용할 용의가 있는 가격은 한계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낮은 15부터 40까지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소비량을 하나씩 늘려감에 따라서 이 사회의 한계 잉여와 총 잉여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한계 잉여는 한계 편익에서 한계 비용을 뺀 것이죠. 그래서 25부터 마이너스 30까지 계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총 잉여는 한계 잉여의 누적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부터 35로 증가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5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서 보면 총 잉여가 극대화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점이죠. 즉 총 잉여가 35로 극대화되는데 이것은 균형 거래량이 2이고 균형 가격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협상에 따라서 30과 20 사이에 어떤 가격으로 정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불연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면 기억, 총 잉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균형 거래량은 두 그릇이다. 두 그릇일 때 총 잉여가 35로 극대화됐죠. 니은 총 잉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균형 가격은 40이다. 20에서 30 사이의 가격이 되겠죠. 디귿 극대화된 총 잉여는 35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리을 판매자 중 2만 판매하지 않는 것이 총 잉여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총 잉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균형 거래량은 두 그릇인데 그것은 H와 G가 판매를 하는 것이죠. 즉 E와 F가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이 총 잉여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2만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고요. 미음 소비자 중 A와 B만 소비하지 않는 것이 총 잉여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C와 D만 소비를 하고 A와 B는 소비하지 않는 것이 총 잉여를 극대화하는 방법이죠. 미음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 디귿, 미음이 옳은 것이 되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
표준적인 U자형의 장단기 평균 비용 곡선을 가지는 생산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기억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따져보고 그래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이 상승할 때 단기 한계 비용 곡선은 단기 평균 비용 곡선보다 위에 있다. 한계와 평균 간의 관계에 의해서 한계가 평균보다 높을 때 평균 비용 곡선이 상승하게 되겠죠.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하락할 때 장기 한계 비용 곡선은 장기 평균 비용 곡선보다 아래에 있다. 기억과 장단기 차이만 있지, 그리고 기억은 상승할 때의 경우지만 니은은 하락할 때의 경우죠. 역시 한계 비용 곡선이 평균 비용 곡선보다 아래에 있을 때 평균 비용 곡선은 하락하게 되겠죠. 니은도 맞는 보기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지금 단기 비용 곡선들에 대한 그래프를 가져와 봤는데, 기억에서 이 앞부분 단기 평균 비용 곡선, 이게 단기 한계 비용 곡선이 상승할 때로 바뀌면 이 문장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즉, 단기 한계 비용 곡선은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을 아래에서 위로 관통을 하는데, 관통하기 전에 단기 한계 비용 곡선은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단기 한계 비용 곡선인데, 이게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을 아래에서 위로 관통하고 있죠. 이 상승하는 구간을 봤을 때, 상승하는 구간이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구간과 평균 비용이 상승하는 구간 모두 걸쳐 있기 때문에 한계 비용 곡선이 상승할 때라는 표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과 리을도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표준적인 U자형의 장단기 평균 비용 곡선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U자형의 장기 평균 비용 곡선과 역시 U자형의 단기 평균 비용 곡선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을 감싸 안는 포락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단기 평균 비용 곡선들은 특정한 시설 규모를 의미합니다. 시설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변동을 하게 되고, 각각의 시설 규모 하에서 생산 점들을 이은 것이 바로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되겠습니다. 즉, 특정한 시설 규모 중에서 적정 가동 수준인 점들이 있고, 그 점들을 이은 것이 바로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시설 규모의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은 최저점에서 장기 평균 비용 곡선과 접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설 규모를 특별하게 우리는 최적 시설 규모라고 합니다. 이 점에서 생산을 할 때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최저가 되는 점에서 생산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점에서의 생산 수준을 장기 최적 생산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기 리을을 먼저 보면,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소점에서 해당 규모의 단기 한계 비용 곡선과 장기 한계 비용 곡선은 교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의 관계에 의해서 평균 비용의 최소점을 한계 비용이 아래서 위로 관통을 해야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서 왼쪽에서는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작으니까 평균 비용이 감소하게 되고, 오른쪽에서는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위에 있으니까 평균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소점을 장기 한계 비용 곡선이 아래에서 위로 관통한다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단기는 어떠냐면, 지금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소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단기 평균 비용 곡선도 최소점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과 한계의 관계에 의해서 단기 한계 비용 곡선도 이 점을 아래에서 위로 관통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 한계 비용 곡선과 장기 한계 비용 곡선이 장기 최적 생산 수준 하에서는 교차하게 됩니다. 따라서 리을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U자형의 장단기 평균 비용 곡선과 총 비용 곡선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장기 총 비용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 단기 평균 비용 곡선들이 시설 규모에 따라서 노란색과 핑크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평균 비용 곡선의 관계처럼 총 비용 곡선도 장기 총 비용 곡선이 단기 총 비용 곡선을 아래에서 감싸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번 시설 규모의 비용 곡선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Q1이라는 생산량 수준에서 단기 총비용 곡선과 장기 총비용 곡선이 접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단기 한계비용 곡선과 장기 한계비용 곡선이 만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로 내려와 보면 여기 노란색의 장기 한계비용 곡선과 검은색의 우상향하는 단기 한계비용 곡선이 만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단기 총비용 곡선과 장기 총비용 곡선의 근 선의 기울기는 평균 비용을 의미합니다. 평균 비용은 총 비용 곡선을 생산량 Q로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총 비용 곡선의 근 선의 기울기가 평균 비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점 단기 총 비용 곡선과 장기 총 비용 곡선이 만나는 이 점은 원점에서 그은 선도 같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단기 평균 비용 곡선과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아래를 보시면 이 파란색의 단기 평균 비용 곡선과 빨간색의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 선상에서 만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옆에 이 빨간 점을 보시면 이것은 원점에서 1번 시설 규모를 나타내는 단기 총 비용 곡선의 근 선 중에서 가장 기울기가 낮은 점이 되겠습니다. 즉, 이 점에서는 단기 평균 비용이 최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선상을 보시면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이 최저점을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평균과 한계 비용의 관계에 의해서 한계 비용이 아래에서 위로 평균 비용을 관통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가운데 있는 시설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면 여기서는 이 점이 특이하게 단기 총 비용 곡선과 장기 총 비용 곡선이 접하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도 같고, 그리고 원점에서 이 점으로 그은 선의 기울기도 같게 됩니다. 즉, 장단기 한계 비용 곡선과 장단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 점에서는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모두 만나고 있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 부분도 이쪽에 그리진 않았지만 지금 1번과 2번의 시설 규모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그릴 수 있을 겁니다. 디귿을 보면 특정 규모의 단기 한계 비용 곡선이 장기 한계 비용 곡선과 교차할 때 단기 평균 비용은 장기 평균 비용보다 크다. 그래프를 보시면 예를 들면 1번의 특정 시설 규모를 보면 단기 한계 비용 곡선과 장기 한계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이 선상이죠. 여기서 교차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단기 평균 비용 곡선과 장기 평균 비용 곡선도 동일하게 성립을 하죠.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위에 장기 총 비용 곡선이 단기 총 비용 곡선의 포락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모든 점들은 단기 평균 비용 곡선과 접하는 점이면서 원점에서 그은 선의 기울기도 동일하게 되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단기 한계 비용이 같아지고 장단기 평균 비용도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총비용 곡선과 장기 총비용 곡선이 접하는 점 선상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점이 결국은 기업이 특정 시설 규모에서 생산을 결정하게 되는 점이 되고, 따라서 보기 디귿에서처럼 특정 규모의 단기 한계 비용 곡선이 장기 한계 비용 곡선과 교차할 때 이때는 각각의 시설 규모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점들을 의미합니다. 그 점들에서는 장단기 평균 비용도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장의 후반부 단기 평균 비용은 장기 평균 비용보다 크다. 디귿에서는 크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따라서 17번의 답은 기역, 니은, 리을인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과 같이 주어진 정보에 따를 때 A, B, C 세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공공재 X의 사회적으로 최적인 산출 수준은 3명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재 X를 생산하는 데 드는 한계 비용이 30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공공재 정의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생산되는 즉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즉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의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소비의 비경합성을 알아보면, 어떤 사람이 공공재 소비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 특징을 의미합니다. 즉 경합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추가적인 소비가 발생해도 혼잡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추가적인 소비의 한계 비용이 0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배제 불가능성인데, 이것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공공재를 소비하려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다는 특징을 의미합니다. 이 특징 때문에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공공재가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작게 생산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먼저 이 3명의 수요함수를 P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공동으로 소비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소비량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Q로 통일을 시켜줬고요. 근데 이게 공공재에 대한 수요함수의 높이가 되는데, 공공재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재 소비를 통해서 얻는 개개인의 한계 편익이 되기 때문에 A의 한계 편익부터 C의 한계 편익으로 가격 P를 변형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공공재의 특징 중에 소비의 비경합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공공재는 공동으로 소비하고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재의 수요 곡선은 사적재의 수요 곡선과 다르게 수직으로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의 한계 편익을 더해주면 바로 이게 공공재 수요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재 X를 생산하는 데 든 한계 비용은 30이고요. 그래서 공공재의 최적 산출량을 구하기 위한 사무엘슨 조건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그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한계 편익의 합과 공공재 생산의 한계 비용을 같게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워서 계산을 하면 사회적으로 최적인 산출량 수준은 18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우며 자유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가 국공채를 매입하였다고 할 때, 그러면 화폐시장에서 국내 통화량이 풀리겠죠. ISLMBP 모형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준적인 우하향하는 IS 곡선과 우상향하는 LN 곡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ISLMBP 모형을 설정했고요. 재화시장의 균형식을 나타내는 IS 곡선식이고, 화폐시장의 균형식을 나타내는 LN 곡선식, 그리고 국제수지 균형선인 BP 곡선의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경제는 소국 개방 경제니까 세계시장 이자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죠. 문제에서 국공채를 매입했다고 했는데, 국공채를 매입하면 시중에 통화량이 풀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는데, 공개시장 매입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화폐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LN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 연쇄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나타나는데, 아래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에 E0라는 점에서 ISLM 곡선이 만나서 대내시장 균형이 성립하고 있었고, 동시에 수평의 BP 곡선이 만나서 대외시장 균형도 성립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공채 매입을 통해서 통화량이 풀리면 LN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 균형점이 E1에서 형성이 되고, 여기서는 국제시장 이자율보다 국내시장 이자율이 더 낮게 되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 경제는 자유변동 환율제도니까 외환 수요 증가에 의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시장에서 자국이 생산한 재화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게 돼서 순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IS 곡선의 우측 이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조정 과정은 대내시장 균형 이자율이 국제시장 이자율과 같아지는 E2 점에 이르기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최종 균형은 E2 점에서 달성이 됩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LN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였다가 원위치로 돌아온다. 돌아오진 않죠. LN 곡선이 우측으로만 이동을 했죠. 2번 IS 곡선은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이동하죠. 3번 새로운 균형에서 국내 이자율은 하락한다.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새로운 균형에서는 다시 원래대로 국제시장 이자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죠. 4번 새로운 균형에서 순수출은 증가한다. 이자율이 하락해서 외환시장 수요 증가로 환율이 상승하면 국제시장에서
자국의 제약가격 경쟁력이 상승해서 순수출이 증가하게 되죠. 4번이 맞는 보기고요. 5번 자본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해 소득 증가폭이 작다. 이 경우는 BP 곡선이 수평이 아니라 수직인 경우인데 그래프를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BP 곡선부터 보겠습니다. BP 곡선이 자본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렇게 수직선이 되는데 이 BP 곡선은 국제수지 균형선인데 자본이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제수지는 경상수지로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국민소득이 국제수지 균형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면 수입이 증가하니까 순수출이 감소해서 국제수지는 적자가 되고요.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환율이 상승하면 국제수지 흑자 영역이 더 넓어지니까 BP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본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국공채 매입을 통해서 LN 곡선이 우측 이동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최초 균형점 E0에서 국공채 매입을 통해서 LN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단기 균형점은 E1에서 형성이 되고 최초가 국제시장 이자율이라고 할 때 국내 시장 이자율이 국제시장 이자율보다 낮지만 자본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상수지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방금 BP 곡선에서 알아봤지만 BP 곡선을 균형으로 만들어주는 소득보다 오른쪽에 위치한 경우에는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E1의 경우가 바로 그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균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환율이 상승해서 국제수지 균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환율 상승은 BP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고 그랬고 동시에 환율 상승에 따른 순수출 증가는 IS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은 E2점에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자본이동이 완전할 경우에는 E1점에서 국제시장 이자율보다 국내 시장 이자율이 낮아서 자본 유출이 발생하는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환율 상승폭이 자본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해서 더 커야 됩니다. 따라서 IS 곡선의 이동폭이 자본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해서 더 크게 되고 따라서 소득 증가폭을 비교를 하면 자본이동이 완전한 경우가 자본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해서 더 크게 됩니다. 그런데 보기 5번에서는 자본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해 자본이동이 완전한 경우가 소득 증가폭이 작다고 했으니까 이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어느 경제의 필립스 곡선과 중앙은행의 손실함수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필립스 곡선은 중앙은행에게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며 중앙은행은 손실함수가 최소화되도록 인플레이션율을 선택한다. 목적함수가 손실함수가 되고 얘를 최소화해야 되고 제약 조건은 필립스 곡선이 되는 것이죠. 이때 장기균형에서의 인플레이션율은 목적함수를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제약 조건은 필립스 곡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을 목적함수에 대입을 해서 파이만의 함수로 만들어줍니다. u를 소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적함수는 선택 변수가 파이니까 파이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장기균형에서의 인플레이션율을 묻고 있기 때문에 장기균형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인플레이션율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까지 대입을 해서 이 전체가 제로가 돼야 됩니다. 정리하면 이와 같이 정리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손실함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율은 0.03으로 3%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